당신 어떻게 깨어 있는 거야? 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야, 너 얘한테 약 안 먹였어? 이게 얼마짜리 판인 줄 알아? 이 판 엎어지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다고. 멍청한 놈.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재워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고개를 돌리자 늘 토끼처럼 겁에 질려있던 시어머니가 입에 담배를 문 채 화폐를 쥐고 저를 살벌하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악마가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은 거절조차 못하던 착해 빠진 제 남편, 그 사람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악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언제부터 제 삶에 뿌려졌는지 알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리입니다. 모두 제가 요리를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요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제가 겨우 14살이던 그 시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보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모여 한창 유행하던 밸런스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를 고르기 힘든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짓궂은 게임이었죠. 자, 잘 들어봐. 평생 요리만 해야 하는 대신 돈이 산더미처럼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 아니면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매일같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기. 둘 중 하나만 골라봐. 친구의 짓궂은 질문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싫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내 인생에 요리가 들어가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제 단호한 대답에 친구들은 지독하다며 혀를 내둘렀죠. 대학교 축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언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했어요. 메뉴는 홍합탕이었죠. 그건 그냥 냄비에 홍합 넣고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요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 비릿한 냄새, 뜨거운 김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총대를 메고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제가 이틀 동안 팔홍합 전부 제 돈으로 사서 댈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요리하는 것 좀 빼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산시장 큰손이니 알고 보니 재벌집 딸이니 하는 온갖 해괴한 소문에 휩싸였지만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토록 요리를 병적으로 싫어하게 된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끔찍한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막 소녀티를 벗어나던 예민한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저도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요리에 제법 흥미가 있었어요. 엄마 대신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속국장난하듯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작은 기쁨을 느끼곤 했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가 잠시 외출하고 집에 저 혼자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옆집 오빠가 다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찬호가 안에 있니? 우리 집 문이 잠겨서 안 열리네.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 너희 집에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될까? 혼자 남몰래 좋아하던 오빠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오빠. 편하게 있어. 이웃끼리 워낙 허물없이 지내던 터라 어른이 없는 집에 이웃 오빠가 와 있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오빠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기회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배고파? 내가 뭐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오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 그래? 우리 찬옥이가 요리도 할 줄 알아?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빠가 아주 큰 상을 내려줄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새로 생긴 공원에 같이 가오. 거기서 거리 마술사가 공연한대.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해. 하하, 그거 좋은데? 좋아, 약속. 대신 오늘 진짜 맛있는 걸로 해줘야 한다. 오빠와의 달콤한 약속. 저는 반드시 오빠가 감탄해서 눈이 동그래질 만한 요리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부엌에 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게 될지를요.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저는 야심차게 계란찜과 비빔라면을 메뉴로 정했습니다. 제 딴에는 꽤 근사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죠. 먼저 라면을 끓여 물을 따라 버리고 분말 수프만 넣어 비볐습니다. 그리고 윤기를 더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참기름병을 꺼내 한 바퀴 휙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집안에 퍼져야 할 고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 감기에 걸려 코가 꽉 막혀 있었던 터라 내 코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다음은 계란찜이었습니다. 엄마가 계란찜을 할 때 소금을 넣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찬장을 잊어 소금이라고 쓰인 통을 찾아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얀 가루를 숟가락으로 떠서 솔솔 뿌려 넣었죠. 어설픈 솜씨였지만 제법 몽실몽실하게 부풀어 오른 계란찜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빔라면.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오빠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한데 찬옥이? 완전 요리사 다 됐네. 냄새도 죽인다.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빠는 먼저 계란찜을 듬뿍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완전 부드러워. 난 너무 짠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도 딱 맞네. 아, 그래? 다행이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걱정했는데.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인 비빔라면을 먹어볼까? 오빠가 빙긋 웃으며 라면을 크게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멈췄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입에 넣었던 라면을 상위로 와락 뱉어냈습니다. 컥!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놀라 저도 얼른 라면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역시 라면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새하얗게 변한 오빠의 얼굴, 바들바들 떨리는 몸,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엄마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오빠는 급하게 위세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날아온 소식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빠가 먹은 음식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량이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의사의 말. 그 말을 오빠의 엄마 입을 통해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쥐를 잡기 위해 빈 소금통에 하얀 쥐약가루를 갈아 넣어두셨던 겁니다. 냉장고에 있던 그 기름병은 제가 참기름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사실 버리기 위해 모아둔 회식용이었습니다. 살림은 늘 엄마가 도맡아 하셨기에 본인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던 작은 부주의가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땅을 치며 자책하셨습니다. 의사는 패식용류의 역한 맛 때문에 오빠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쥐약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패식용류가 아니었다면, 만약 오빠가 그 비빔라면을 맛있게 다 먹었다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태어난 오빠에게 사과하러 갔을 때 오빠는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요리하지 마. 최악이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요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동네에는 옆집 오빠를 독살하려 한 아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희 가족은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학교의 가정 실습 시간,
모두가 앞다투어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고 싶어 할 때 저는 언제나 설거지 담당을 자처했습니다. 더럽고 양 많은 설거지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두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라는 단어는 여전히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해달라고 조르는 남자는 가차없이 헤어졌습니다. 요리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토악질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해주는 따뜻한 집밥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음식 해주는 게 싫어서 헤어지자고? 너 정말 이상한 애다. 이런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해하는 남자도 있었고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요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 연명하며 보내고 30대에 들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남자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음식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 제가 세상에서 요리가 제일 싫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보통 남자들은 사귀다 보면 슬쩍 떠보거나 은근히 요구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싫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캠핑을 가서도 묵묵히 혼자 장을 보고 고기를 구웠고 펜션으로 휴가를 가서도 요리는 전부 알아서 했습니다. 물론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하고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서서히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긴 것도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결정적인 성격적 결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거절을 잘 못하고 귀가 얇아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절을 못하냐면 연애 시절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와 한창 뜨겁게 사귀고 있을 때 다른 여자가 좋다고 만나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죄송하지만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하고 단칼에 잘라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말을 못해서 그 여자와 2번이나 만났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당연히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상대 여자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했고 저는 제 남자를 잡을 수 없으니 일단 그 여자를 족쳤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로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하는 척 그 여자를 보내고 남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주제에 양다리? 죽을래?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몇 번 만나주다가 정 떨어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려고 그랬어. 나 밥 먹으면서 일부러 막 트림하고 다리 떨고 커피 마시면서 코 파고 후루룩 소리도 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여친이 있다고 말을 못해? 상대방이 상처받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있다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나달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거절해?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한마디로 만나자고 하니 거절을 못해서 만났고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지 않으니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지만 주섬주섬 늘어놓는 그의 다른 에피소드들을 듣다 보니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법한 아기 주먹만한 커플링을 맞춰서 남편 손에 끼워줬습니다. 이거 무슨 사채업자 아저씨들이 끼는 그런 반지 아니야? 너무 크잖아.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저 남자 임자있구나 생각하나 아니면 저놈 취향 참 이상하네.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오해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효과가 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약속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보증 서달라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서 바꿔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절 방법이야. 외워.
돈 빌려줘와 보증서조에 대한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왜요? 알았어. 돈 빌려줘와 보증서조에 대한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다. 10번 외쳐. 그렇게 혹독한 주입식 교육의 결과 남편은 거절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남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거절 방법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역시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꾸준히 남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니 이제는 제법 자기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반을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었죠. 이제는 거절도 잘하고 자기 의견도 똑바로 전달할 줄 알고 게다가 저에게 절대 요리를 시키지도 않으니 이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생각하니 연애를 3년 넘게 하면서도 남편의 집안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러고 보니 당신 형제는 어떻게 돼? 한 번도 집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 그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자기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외국 나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엄청 가부장적이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기죽어서 사셨지 우리 엄마 생각하면 좀 안쓰러워.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형이 진짜 엄마 바라기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유난히 땄어.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쥐잡듯이 잡고 숨도 못 쉬게 구니까 형이 몇 번 아버지한테 대들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형한테 손을 대기 시작하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형이 점점 크고 힘이 세지면서 아버지가 힘으로는 못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손을 대시다고. 자기가 맞지 않는 대신 어머니가 맞는 걸 보게 된 거지. 형이 그걸 보고는 진짜 어느 날 다 뒤집어 엎고 집을 나가봤어.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그 후로는 아버지한테 절대 연락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났나?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당신도 형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뿐인 형제잖아. 나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내가 전화하면 형은 절대 받지도 않고 문자 보내면 진짜 100번 중에 한 번 답장 올까 말까였어. 잘 살고 있으니 신경 꺼라는 말만 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것처럼 굴었으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어머니 잘 계시냐고. 어머니 한번 보고 싶으니까 모시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헛헛하게 웃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비쩍 마르고 힘없던 형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인 낯선 남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을 끌어안고 어머니는 통곡했지만 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를 토닥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맞고 사세요? 그 순간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형이 집 나간 후로는 아버지가 손찌검 안 하셔. 그 말에 형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없어졌어야 했던 거네. 아니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형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데. 형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절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고모한테 전부 들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자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다시 떠올리기 힘든 기억인 듯 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가 친형제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엄마가 형을 데리고 아버지랑 재혼한 거였더라고. 뭐? 그럼 아버지가 다르다는 말이야? 엄마가 원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랑 결혼하셨었대.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나 봐.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좋아했고 형의 친아버지도 엄마를 쫓아다니고
둘이 완전 절친이었는데 말이야. 엄마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친구랑 결혼한 거지. 그런데 형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대. 한마디로 우리 형은 유복자인 셈이야. 아들 하나 데리고 엄마가 혼자 힘겹게 사는 걸 보고 형이 2살 때쯤 우리 아버지가 청혼을 하셨다는 거야. 내가 그 아이 아빠가 되어주고 당신 남편도 되어주겠다고. 처음부터 나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서. 엄마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재혼을 하신 건데 문제는 형이 클수록 돌아가신 친아버지를 너무 똑같이 닮아갔던 거야.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엄마가 형한테 잘해주고 의지하는 모습이 꼭 죽은 친구랑 다시 연애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콤플렉스도 있잖아. 아들이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라이벌이랑 똑같이 생겼다면 나라도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어쨌든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형을 미워하고 구박하셨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긴 했어.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형한테만 저렇게 모질게 구실까? 알고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야. 형은 자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마가 친아빠의 친구랑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나 봐. 그 충격 때문에 방황하면서 집이랑 연락도 끊고 운동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 그럼 그날 3년 만에 나타난 건 왜였어? 엄마한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가 외국 가서 살게 됐으니까. 혹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던 거래.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안 가신 거야? 아버님한테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을 텐데. 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시더라. 힘들 때 자기를 거두어준 사람인데 마지막은 자기가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냐고. 에휴, 모르겠다. 나도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지금은 괜찮으신 거야? 폭력 같은 거. 지금은 괜찮으신데 가끔 술 많이 드시면 한 번씩 폭발하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잠시 집 나와서 피했다가 들어가고 뭐 약간 발작처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실 때가 있나 봐. 그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미친놈 취급한다고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셔서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됐어.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혼하시고 형한테 가서 사시라고 해. 그게 안전하고 행복하실 것 같은데. 형도 지금 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겠다고 하면 형수도 불편해할 거고 이미 너무 늦었어. 엄마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니. 솔직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야. 하지만 나 아버지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닮았어. 나랑 연애하면서 알잖아. 오히려 내가 남한테 휘둘렸으면 휘둘렸지. 누구한테 손 찍어 말 사람 아니라는 거. 나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더 아버지랑 반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내가 가진 이 이상한 성격, 자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 거절 못하는 성격이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의견을 묵살당하며 자라는지 왜 자신을 지우는 법을 먼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트라우마라는 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나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아버님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나 좀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도 부모님이랑 살갑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결혼했다고 며느리 도리 강요하고 그럴 환경도 아니야. 그냥 몇 번 얼굴 뵙고 식사나 하고 명절 때도 핑계대고 빠지면 돼.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몹시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강요당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인 남편을 대할 때와 며느리가 될 저를 대할 때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는 듯 온몸으로 불편하고 껄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의를 차리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저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저를 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녀석이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하는 일은 힘들지 않고? 아,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그래.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이 늙은이한테 말하고.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살가운 시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아들에게는 상처를 줬지만 며느리에게까지 모질게 대할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반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늘 무언가에 잔뜩 긴장하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는 작은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하며 놀라시는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숨어버릴 것 같은 작은 토끼를 연상시켰습니다. 제게 차를 따라주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리셨으면 저렇게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실까.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미리 남편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지 않고 두 분을 만났다면 저는 그저 시아버지는 아들과 서먹하지만 남에게는 친절한 분, 시어머니는 소심하고 잘 놀라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보니 제 눈에는 수시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가해자와 그 폭력에 길들여져 늘 불안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두 분은 여전히 어색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저 두 분 다 과묵하고 점잖으신 분들 같다고 시집살이 시킬 분들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안심하셨죠. 결혼 후에는 정말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시댁에 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새애기야, 굳이 뭘 집으로 오니?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꼭 얼굴 보고 싶으면 그냥 밖에서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쩌면 아버님이 불편해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지 못하시는 걸까. 전 그렇게 짐작하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두 분 모두 저에게 며느리가 해준 밥 먹고 싶다거나 내 요리 솜씨 좀 보자 같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저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저와 남편 둘 다 야근이 잦아 거의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집에 와서는 간단한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남편은 본격적으로 요리사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장바구니 가득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 서곤 했죠.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고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그의 요리 실력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레스토랑 못지않은 근사한 요리들을 뚝딱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긋지긋한 불면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몸이 피곤한 날이라도 잠자리에 누우면 꼭 한두 시간은 뜬 눈으로 뒤척여야 겨우 잠이 드는 만성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1시에 잠들고 싶으면 억지로라도 11시에는 침대에 누워야 했죠. 그 정도로 잠드는 것이 제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체처럼 골아떨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일주일치 밀린 잠을 한꺼번에 몰아자는 것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유독 주말만 되면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며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진짜 희한해. 주말만 되면 밤에 완전 꿀잠을 자. 누 하나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잠이 쏟아진다니까. 왜 이러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중에는 출근 때문에 긴장해서 잠을 설치다가 주말에는 긴장이 풀려서 푹 자는 거 아니야? 잠 잘 자면 좋은 거지.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월화수목금은 불면증, 토일은 완전 숙면. 이러니까 신기해서 그러지. 평소랑 다른 건 당신이 해준 저녁을 먹는 것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당신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뭘 많이 먹어? 얼마 먹지도 않으면서. 순간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아, 내가 또 예민하게 굴었구나. 내 트라우마 때문에 요리해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나 보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요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주말마다 남편이 해주는 요리는 솔직히 말해 아주 맛있었습니다. 식재료도 알뜰하게 구매하고 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질리지 않게 해주었죠.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식사를 마친 후 늘 제철 과일을 듬뿍 깔아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썩 좋아하지 않는 저였지만 남편이 저녁마다 정성껏 갈아주는 시원한 주스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아 늘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주말처럼 남편이 만들어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마신 주스컵 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 입자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씨나 섬유질이 덜 갈려서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마저 헹구려고 남편의 컵을 드는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컵바닥에는 그런 가루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컵에만 마치 일부러 넣은 것처럼 불규칙한 모양의 하얀 가루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남편이 주스를 갈아줄 때 일부러 주방을 떠나지 않고 옆에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요리하는 냄새조차 싫어서 근처에도 가지 않던 저였기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래? 옆에서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불편하잖아. 저기 소파에 가서 편하게 앉아 있어. 남편이 제 등을 떠밀며 말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 요리하는 모습 멋있잖아. 어색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계속 옆에서 알짱거리자 남편은 결국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소파로 데려가 억지로 앉혔습니다. 부탁이야, 찬호가. 제발 여기 좀 앉아 있어. 요리하는데 정신 사나워서 안 되겠어. 그러고는 후다닥 주방으로 돌아가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믹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주스를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안에 섞여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받자마자 단숨에 마셔버리면 그 정체 모를 가루도 주스와 함께 제 몸속으로 전부 들어가 버릴 테니까요. 천천히 주스를 마시고 일부러 컵을 바로 헹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설거지를 하면서 컵바닥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컵은 깨끗했지만 제 컵 바닥에는 그 하얀 결정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있다. 남편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거? 왜 나에게만 이것? 왜 나에게만 이것을 먹이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심각한 상황이야. 정신 차려야 해. 라고 경고음이 울리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꾸벅꾸벅 조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그 가루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지만 눈을 떠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잠꾸러기. 대체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잠을 이렇게 오래 합니다. 오늘 점심이랑 저녁은 내가 정말 맛있는 특식으로 해줄게. 그리고 그날 점심과 저녁, 남편은 어김없이 생과일 주스를 갈아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제 컵에서 그 하얀 가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스를 받자마자 원샷하는 습관을 이용해 그동안 제게 무언가를 몰래 먹여왔던 겁니다. 일주일 내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가루를 몰래 조금 덜어내서 성분 분석이라도 맡겨볼까? 아니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저 가루의 원형이 될 만한 약병이라도 찾아볼까?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이전에 제 마음을 뒤덮은 것은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이었습니다. 거절조차 제대로 못하던 그 순진한 사람이 대체 내게 무엇을 숨기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이게 독약이라면, 나를 서서히 죽이려는 거라면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 스스로 해결을 하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채 또다시 운명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남편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와 함께 어김없이 생과일 주스 2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자두와 노란 복숭아가 섞여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주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게 달콤한 과일 음료가 아니라 의심과 공포의 결정체로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태어난 척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은 왠지 엄청 단 게 당기네. 여기다가 설탕 조금만 더 넣어서 먹고 싶은데 설탕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탕? 설탕? 이거 자두하고 복숭아 갈아서 엄청 달 텐데. 응, 알아. 그런데 오늘따라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로, 혀가 아릴 정도로 단 게 먹고 싶어서가. 트랙이야, 설탕 좀 갖다 줘.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식탁 의자에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제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앞에 놓인 주스잔과 남편의 주스잔을 슬그머니 바꿔치기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설탕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처럼 달았지만 꾹 참고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설탕을 2스푼이나 크게 떠서 주스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하게 단 주스를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꿀꺽꿀꺽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제가 잔을 비우는 것을 본 남편의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기 잘 마시네. 이렇게 잘 마셔주니까 요리한 보람이 있네. 기분 좋다. 남편의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 나 잠깐 소파에 누워서 쉴게. 자기도 좀 쉬어. 설거지는 조금 이따가 할게. 그래, 그럼 그릇은 내가 물에 담가 놓을게. 아니면 설거지 내가 해도 되면 그냥 들어가서 바로 자. 아니야,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식탁 위에 그릇들만 개수대에 좀 옮겨놔줘. 남편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저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거실로 나왔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먹인 그 흰 가루는 바로 수면제였던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재우려고 했을까? 나를 잠들게 한 후에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 저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들어가서 편하게 자야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왜 잠들었지? 너무 피곤했나? 왜 이렇게 갑자기 잠이 쏟아지지? 그는 몹시 당황하며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잠을 쫓아야 하는 걸까? 저는 천천히 설거지를 마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이불을 덮고 슬그머니 코를 고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운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살금살금 침실로 다가와 방문을 빼꼼히 열고 속삭였습니다. 자기자? 잠든 거야, 여보? 저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안심한 듯 피식 웃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저 인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대로 잠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기를 2시간쯤 지났을까. 시계가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발소리, 곧이어 남편이 누군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그 미지의 방문객은 서재 쪽으로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대체 이 깊은 밤에 남의 집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이며
남편은 왜 나를 수면제로 재운 후에 그 사람을 서재로 들인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서재로 향해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12시가 될 때까지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남편은 다시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제가 깊이 잠든 것을 재차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재에 모인 사람은 남편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대체 남자 3, 여자 2이 이 밤중에 남의 집 서재에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저를 재워놓고 어떤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 걸까 생각이 많아지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재 쪽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서는 분명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제외하면 전부 여자인 듯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고요하니 뭉개져서 들리는 여자들의 목소리보다 낮고 굵은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습니다. 쉿! 목소리 좀 낮춰요. 안방에 사람 자고 있다니까. 남편의 조심스러운 말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근데 오빠 와이프는 진짜 잠기가 어둡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데도 안 깨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며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엎어버리지.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볼 거야? 들어와 그냥.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은 여러 여자와 함께 제 집에서 저를 재워놓고 난잡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재 문고리를 잡고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질 끔찍한 광경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서재 한가운데 커다란 상을 펴놓고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드패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판돈으로 보이는 현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입에 담배를 꼬나물고 화투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토끼처럼 겁에 질려 있던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약해 보였던 바로 그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젊은 여자 셋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나타난 저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놀란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뻐끔거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깨어있는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쟤한테 수면제 안 먹였어? 이게 얼마짜리 판인 줄. 이 판 나가리 되면 여기 지금 거지꼴로 나 앉을 사람 한둘 아니야. 넌 진짜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재워서 일을 이따위로만 안 들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포스는 한두 번 도박을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쥐잡듯 잡았는지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는 아내를 남편은 폭력으로라도 막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속사정을 모른 채 그저 불쌍한 엄마가 포악한 아빠에게 구박받는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특히 엄마 바라기였던 큰아들은 오죽했을까요? 그 오해한 형의 말을 그대로 믿은 멍청한 제 남편은 아버지를 파렴치한 폭력범으로 단정하고 담을 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시어머니는 거절 못하고 귀 얇은 자기 둘째 아들을 꼬드겨 주말마다 며느리인 저를 수면제로 재워놓고 저희 집을 도박장으로 사용해왔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내고 서재에 있던 사람들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게 줄줄이 잡혀나가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감히 네가 시어미를 경찰에 팔아넘겨?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야. 당장 이혼해.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처럼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의 반전 드라마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 엄마가 희대의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인 저를 속이고 집을 도박장으로 내어준 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노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아버지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습니다. 면목이 없다, 새아가. 내가 다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남편이자 시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사실 아내의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지. 헌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랑 고스톱을 치고 있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저러다가는 제 자식까지 도박판에 팔아넘기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가 거두기로 마음먹었던 게다. 시아버지는 친구의 핏줄인 큰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 주변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도박 중독자인 아내와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클수록 죽은 친구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혹시나 어미처럼 될까봐 더 엄하게 대했던 것이 오히려 오해를 낳았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께도 연락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아주버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오랜 고통의 시간 끝에 비로소 큰아들과의 오해를 풀게 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습 도박 및 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약해질까봐 친정과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에 동조하는 것도 똑같은 죄야. 당신도 그냥 죗값 치러. 저를 속여왔던 남편은 졸지에 엄마 말 한마디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의 도박 자금을 대왔던 사실까지 밝혀져 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혼 후 제게는 요리에 대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생과일 주스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아직도 주스를 보면 그 안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 있을 것만 같고 그걸 마시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언제쯤 이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의 탈을 쓴 악마 같던 시어머니와 거절 못한다는 핑계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전 남편 두 사람 모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 것, 그거 하나만큼은 속이 후련합니다.